안녕하세요. 지옥불에 발만 담그다 빠져나온 40대 여자입니다. 본인이 긴 시간 동안 지켜온 신념을 저버리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그 위에 쌓아 올리지 않는 한 전혀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라는 말처럼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을 내 손으로 쉽게 무너뜨렸을 때 그 가치가 사라진 신념의 무게가 꽤나 무겁더군요. 저는 제 신념을 고작 남자 하나로 인해 제 손으로 무너뜨렸고 그 결과 제가 믿어오던 신념을 저버린 책임은 막중했으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앞서 제 말들이 거창하게 들렸을 수 있지만 제 신념이라는 것도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번 생에 결혼은 없다. 이번 생은 나 혼자 잘 살다 간다는 비혼주의였죠. 뭐 태어나자마자 응애 저는 비혼주의예요가 아니라 살다 보니 제게 결혼이라는 게 딱히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더라고요. 의식주와 희노애락은 필수적이지만 거기 결혼을 곁들인다? 인생은 저글링이라던데 한정적인 두 팔로 정신없이 공 몇 개를 던지고 받고 하다가 점점 팔에 힘이 빠지더니 그중 가장 무쓸모라 여겨지는 공을 빼버린 거죠. 그게 결혼이었던 거고요. 고등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서른 후반에 대출이 있긴 하지만 내 집 마련도 됐던 터라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일수록 비혼에 대한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비혼주의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을 아예 안 타는 건 아니라서 서른 중반까지는 그래도 연애는 했었는데 상대들은 모두 어느 정도 만나고 나면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고 연애에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왜 결혼을 안 하냐, 혼자 오래 살았으니 한 번쯤은 가정을 꾸려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남들과 그렇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냐 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저는 혼자 살아봐서 이제는 둘이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혼자 사니까 너무 좋아서 쭉 혼자 사려는 거야. 그리고 오빠가 있으니까 우리 집안 대 끊길 걱정은 없잖아. 라고 말했었죠. 저희 오빠는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와는 다르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나이가 들수록 워낙 혼자 잘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어느 정도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되셨네요. 정말 제가 워낙 혼자 잘 놀았거든요. 예전에는 엄마가 네 친구들 나이 들면 다 결혼해서 너 혼자 남는데 누구랑 놀래? 라고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셨지만 저는 놀러 다니는 것도 혼자 잘 가고 맛집에서 테이블 혼자 차지하고 먹는 것도 잘하고 여행도 혼자 잘 갔어요. 비혼주의라는 신념은 제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나이가 들다 보니 혼자가 편했고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누구를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됐어요. 또 제게 일정 나이가 지나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타이머에서 벗어나게 도와줬죠. 살면서 상황에 치우치고 떠밀려서 뭐든 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느껴보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나마 비혼주의라는 신념을 만나서 일반적인 인생의 그래프를 따라가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당위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근데 난관에 부딪히면 사람은 운명을 탓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거의 10년 동안 고수해왔던 신념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비혼주의를 할 운명인지 의심을 했었습니다. 왜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괜히 목표를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몇 년 전부터 버킷리스트가 유행을 하기도 했고 저도 40에서 41로 넘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0 초반에 처음 갔던 유럽 여행에서 프랑스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났죠.
그리고 영어를 배울 때 그룹으로 문학이나 영화를 주제로 회화 공부를 하면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던 게 생각이 나서 프랑스어도 동호회에 들어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소모임으로 회화 공부도 함께하는 프랑스 영화 동호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좀 씁쓸했던 게 회원이 총 8명인 동호회에 나이 40을 넘은 건 저를 포함해 단 2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이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서 나이가 많아서 눈치를 줬거나 따돌림을 당한 건 결코 아니었지만요. 근데 확실히 영화를 보고 와서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세대 차이구나. 정말 몇 년 차이만 나도 이렇게 대화가 매끄럽지 않구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하루 종일 고등학생들과 붙어 있는 선생님에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긴 알겠는데 깊게 알 수 없는 대화 내용들이 많더군요. 서로 단어 시험을 봐주거나 대본 공부를 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봤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저 말고 40대 회원과 짝이 됐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이었고 남자분이었죠. 윤정 씨는 발음이 꽤 수준급인 것 같아요. 전 아직도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는데 프랑스어는 발음 때문에 기초는 인터넷 강의를 좀 보고 연습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주구장창 샹숑만 듣고 있어요. 와, 역시 선생님이셔서 배우는 자세도 다르시네요. 태범 씨는 동사 변형 구분을 곧잘 하시던데요. 어차피 여긴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는 기초 회화만 마스터할 생각으로 만든 모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언어는 긴장을 하면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의지하고 모르는 걸 가르쳐 줬고 공부하다 지치면 쉬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처럼 배우기 위한 목적보다는 친목을 위해 동호회에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서울 온 지 이제 2년도 안 됐거든요. 원래 전주에서 회사 다니다가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도 했는데 여기 인간관계라곤 같이 일하는 영업사원들밖에 없어서 인간관계 좀 넓히려고 왔어요. 수입차 영업사원이라는 남자는 친목을 위해 동호회에 들 정도로 부침성도 좋고 말도 참 잘했어요. 고작 1살 차이긴 했지만 연하인 저보다도 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동호회에서는 늘 제가 그 사람에게 뭔가 더 가르쳐 주는 입장이어서 동등한 회원보다는 스승과 제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쪽에서 먼저 늘 동호회에서 본인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식사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 나이도 있고 혹시 유부남이거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절했을 테지만 동호회 첫날 미혼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저도 싫지만은 않아서 그러자고 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해서 초밥이라고 했더니 연남동에 진짜 맛있는 초밥집을 예약했다고 거기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제게 윤정 씨는 본인이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 마음이 편안해진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늦게 타지 생활을 하면서 기댈 곳도 없고 외로웠는데 윤정 씨를 만나고 늘 동호회 모임 날이 기다려졌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내가 마음에 드나 보네 하고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청 같은 말도 솔직하게 하나 보다 했죠. 그러다가 제게 혹시 지금 왜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이유를 물어봐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실 비혼주의예요. 이 나이 되니까 비혼주의라고 하면 연애만 하기 위해 저를 만나는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 하면서요. 아, 그렇죠. 요새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애를 하다 나이 차면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와, 근데 윤정 씨 멋있네요.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기가 쉽지 않은데. 신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요. 그럼 혹시 나중에라도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면 그땐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죠 뭐. 인생은 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00%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지금은 이 상태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와, 신념도 있고 사고도 유연하고 윤정 씨 마인드 진짜 부럽네요. 기본적으로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같았죠. 저도 그때는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속 편히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던 터라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했었고 어느 순간 그 사람 또한 왜 그때까지 혼자였는지 제게 이유를 털어놓게 됐어요. 알고 보니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였던 건 아니더라고요. 전에 살던 전주에서 원래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파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고 원래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서울로 왔다고 했어요. 그의 얘기를 듣는데 제가 더 화가 나고 슬프더라고요. 또 속으로 제 마음속의 비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무색해졌어요. 왜 바짝 마른 사막 위에 비가 오면 바로 그 뜨끈뜨끈한 모래가 순식간에 빗물을 흡수하는 거 아시죠? 아마 제가 그 사막의 모래 같은 상태였나 봐요. 몇 번 만나고 나니 몇 년간 나 혼자 놀면서 잊고 있었던 연애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딱 연애만이었어요. 남자는 제가 비혼주의라는 걸 존중해줬고, 모든 관계 완성이 다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우리 사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남자의 그런 점에 저는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결혼 없이 만남을 지속하는 관계를 축하해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자는 거의 제 집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제 집이 남자의 직장에서도 가까웠고 남자가 살던 집은 좁기도 해서 주로 제 집에서 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에 제 집에서 밥해 먹고 영화나 볼까 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네? 언제요? 지금요? 아,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아, 아니에요. 지금 가요. 전화를 건 사람은 고향집에서 아들을 보기 위해 오신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간 남자는 그 후에 저와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온 전화를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를 꺼두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날이 갈수록 피곤해 보였고 또 주말마다 고향인 충남에 있는 논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하루는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자는 아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했지만 제가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몇 번이나 추궁을 하자 그때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 사실 그때 우리 어머니 서울에 오신 날 나 일찍 갔을 때 어머니가 집에 내 물건이나 옷이 없어진 걸 보고 놀라셨나 봐. 내가 요새 윤정이 네 집에서 살다시피 해서 물건도 다 옮겨놨었잖아.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내 나이 그냥 연애만 하고 동거만 할 때냐고 좀 화를 내셨어. 우리 부모님은 비혼 뭐 그런 거 이해 못 하시거든. 옛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으로 불려갔던 것도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선보라고 하셔서. 근데 내가 싫다고 하면 부모님도 별 수 있으셔? 시간 좀 더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실 테니까 걱정 마.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남자의 부모님은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아들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하셨고 찾아오셨어요. 남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에게 결혼 문제로 거의 잡돌이를 당하는 것 같은 남자에게 저는 헤어지자는 말을 할 생각도 했었어요. 저와 헤어지고 결혼을 전제로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남자를 보내줄 용기도 없었고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을 만났기에 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 신념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행여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기로에 놓였습니다. 저는 당장 제게 찾아온 행복을 잡기 위해 신념을 접었어요.
남자에게 먼저 혹시 내가 결혼 생각이 있다면 결혼하고 싶은지 물었고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마치 기다렸던 사람처럼 바로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비혼주의자여도 괜찮고 정말 결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 남자 이미 반지까지 사놨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비혼주의자라고 하니 반지를 사놓고 꾹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결혼을 안 해도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랑에 눈이 멀면 이성은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먼저 제 신념이 아닌 결혼 생각이 없음에도 미리 프로포즈 반지를 샀던 그 남자를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기에 최대한 작은 결혼식을 원했고 남편도 마찬가지라서 성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도 제 집에서 시작을 하고 남편이 남은 대출금은 본인이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먼저였던 건 그토록 아들의 결혼을 원하던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평생 이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본가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참 멀고 긴장이 돼서 혼났던 기억이 나요. 아침에 두 알, 점심에 한 알, 이렇게 청심환을 목구멍에 밀어넣고 만난 시부모님은 저를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는 두 분은 마치 그 마트에 있는 식재료를 몽땅 털어온 것처럼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그때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던 시동생과 동서도 친절하고 재밌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동생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마트 일도 돕는다더니 부모님과 아들들 사이가 참 돈독하고 화목해 보였죠. 그 화목한 집안에 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해 주시니 기분이 좋고 또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성격이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유전자의 신비인지 외향적인 성격으로 똘똘 뭉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게 바로 동서였죠. 동서는 마찬가지로 논산에 위치한 웨딩홀의 예약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부침성이 좋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한창 식사를 하면서 반주 곁들이고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동서가 술이 좀 모자르다고 같이 나가서 사오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둘이서 나왔을 때 동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막걸리 3병 더 있었는데 형님이 실시간으로 기가 빠지는 게 보여서 바람 좀 쐬시라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괜찮죠? 어, 정말요? 그게 눈에 보였어요? 사실 좀 힘들긴 했어요. 고마워요. 또 존댓말 쓰신다. 형님, 편하게 말 놓으세요. 말을 편하게 해야 빨리 친해져요. 동서는 진짜 사적으로 만난 친한 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도 재밌게 하고 유쾌하고 무엇보다 말을 하는 것에 거침없이 당당하더라고요. 워낙 일하면서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말을 유려하게 해야 해서인지 동서가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아나운서나 MC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조금은 안심을 했고요.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건데 같은 며느리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면 세상 무서울 게 없잖아요. 든든한 내 편이 생기는 거고요.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가 됐는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서 사그라들었습니다. 결혼을 한 3달 정도 남기고 시댁에서 동서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제외하고 2번 정도 더 갔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늙음하게 결혼시키는 장난 걱정을 하신다고 주말마다 내려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종종 따라갔었죠. 그때마다 동서도 만났는데 마지막에 만났을 때만 해도
건강하고 밝았던 동서가 교통사고라니. 남편은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라고 했지만 문병을 하러 가서 만난 당사자 앞에서는 차마 천만다행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이 되고 부러졌는데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회복 후에 재활을 해도 다리를 절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동서는 병문안을 온 제게 "뭔데 뭐하러 오셨냐고 고맙다고 애써 웃으면서 말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동서가 너무 딱했고 늘 웃는 얼굴에 씩씩했던 동서의 몸에서 생기가 싹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니 동서를 얼마 알지도 못했던 저도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런 동서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결혼 전 시댁에 종종 찾아갈 때마다 동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희 오빠가 전직 운동선수잖아요. 부상에 관련된 용품은 빠삭해서 오빠에게 추천을 받고 검증된 것들만 모아서 걸을 때 다리를 편하게 고정하는 보호대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사지 크림,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기 편한 조절식 스틱 등을 바리바리 싸서 갔죠. 퇴원 후 살이 쏙 빠진 동서는 제 선물을 보고 "진짜 나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어요." 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동서가 기운을 차리길 바랐습니다. 근데 한쪽 다리 기능을 잃고 직장마저 잃은 동서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술을 좋아하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동서는 술도 원체 세서 잘 취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고 후에는 몸이 많이 약해진 건지 빨리 취하더라고요. 다리 망가지고 다리 쩔뚝거리는 직원은 필요 없다고 잘리니까 아주 온 세상이 날 무시해요. 아니야, 동서. 누가 동서를 무시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말 잊었어? 형님은 저 무시 안 하죠? 형님은, 근데 형님 빼고 다 나 무시해요, 다. 누가 무시하는데, 동서. 아유, 테란이 또 쟤 저런다. 요새 집에서 하도 술만 마셔서 저리 빨리 취하나 보다. 태준아, 테란이 좀 방에 데려다가 눕혀줘라. 네, 여보, 가자. 가서 푹 쉬어. 나쁜 생각 제발 그만하고. 여기 당신 무시하는 사람 하나 없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다리 저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 이거지? 동서는 시동생이 번쩍 들어서 방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서글픈 신세 한탄을 하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윤정아,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요새 직장에서도 잘리고 하도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이 왔는지 태란이 성격이 좀 어두워졌어. 그럴 만도 하지. 하루아침 만에 다리가 저렇게 됐는데 누가 안 저러겠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더 안 좋은 영향 미칠 테니까 나중에 몸 회복 다 되면 마트 카운터 안에 의자라도 놔서 태란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일하게 해야겠어." 동서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시동생과 시부모님께서 함께 살면서 잘 보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도 해두시는 걸 보며 조금은 제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도 서울에 가서 동서에게 연락은 꾸준히 했습니다. 답장은 몇 분 뒤 바로 올 때도 있었지만 거의 불규칙적으로 2시간, 3시간, 늦을 때는 하루 이틀 뒤에도 왔었는데 그래도 답장이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네요.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도 않는다는 동서는 다행히 제 결혼식을 위해 서울에 와줬습니다. 표정이 어둡긴 했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저는 동서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어요. 동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축하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동서의 표정이 어둡고 말이 없었던 건 단순히 본인의 다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제가 딱해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게 치러진 결혼식은 문제없이 마무리됐고 저는 이번 생에 제 운명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뭐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어차피 그전에도 남편이 제 집에서 살다시피 했었으니 말이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뭔가 돌이킬 수 없다. 정말 저질렀다 하는 책임감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선택을 할 만큼의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명절 신념을 버린 지독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돌려받았네요. 아침부터 간 시댁에서 다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TV를 보고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을 때도 술이 빠지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남은 잡채로 잡채밥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걸로 점심을 먹었는데 한창 식사를 하면서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에 대해 대화를 했어요. 둘이 살아보니 어떠냐, 둘이 살 때보다 좋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셨죠. 너희 혼인신고는 했냐? 아, 아직 못했어요. 금방 가서 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생각났을 때 빨리 해. 미루다가 깜빡 잊어버리면 뭐하러 아깝게 식 치르고 했니? 형님, 아직 혼인신고 안 하셨어요? 어, 아유, 정신이 없더라고. 아, 어머님, 이 사람 요새 장가 간 거 축하한다고 여기저기 술자리 다녀서 벌써부터 집에 늦게 들어와요. 뭐? 얘, 너 정신 차려. 술은 무슨 술이야? 신혼인 녀석이 왜 밖으로 나다니면서 술을 마셔? 그래, 너 윤정이 생각은 안 하냐? 정신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정신 차려 너. 아이고, 알아요, 알아. 이제 실수 안 한다니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 편을 들어 아들을 혼내주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웃었어요. 참 실없었죠. 뭐에 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없이 시댁 식구들 틈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을 때 대각선 자리에 앉은 동서가 머리를 묶었는데 뒷덜미부터 쇄골까지 넓게 갈색으로 멍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자인가 했네요. 근데 그림자라고 하기엔 피부 색깔이랑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안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머, 동서, 거기 목에 그거 뭐야? 혹시 멍든 거야? 네? 아, 네. 아, 걱정 마세요, 형수님. 이 사람이 요새 여기저기 좀 잘 부딪히고 넘어져요. 형수님이 주신 지팡이가 좀 몸에 익은 후에는 걷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무래도 그런 만큼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도 늘었어요. 네, 맞아요. 이 멍도 걷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형님이 주신 스틱도 부러졌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또 보내줄게. 우리 태란이 챙기는 거 형님밖에 없네. 우리 집 며느리들 참 사이 좋아.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 동서가 제게 무슨 말을 할지. 그날 저녁밥을 먹고 그게 술자리까지 이어져서 시부모님하고 남편 시동생은 거의 만취할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만들었던 명절 음식은 이미 안주로 다 먹어서 동이 날 정도였죠.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는 동서는 그날 따로 근육 보조제를 먹고 있는데 그 보조제를 먹을 동안은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요새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게 걱정이 되신 건지 남편만 일찍 더 취하기 전에 자라고 방으로 들여보내셨고 다른 가족들은 두어 시간 더 마시다가 거실 바닥 소파 위에서 하나둘 골아떨어졌죠.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다간 시댁 식구들이 내뱉는 숨에 저까지 취할 것 같아서 부엌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동서가 저와 같이 들어오더군요. 동서, 우리 어디서 자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서방님은 거실 따뜻하니까 그냥 이불만 덮어드리면 될 것 같고 아휴, 남편 있는 방 들어가면 술 냄새 때문에 못 잘 것 같은데. 형님, 형님 정말 혼인신고 아직 안 하신 거 맞으시죠? 어? 맞는데. 왜? 형님, 그거 되도록 미루세요. 제가 정말 형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꼭 미루세요. 뭐야, 동서.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해? 그냥 지금 말해주면 안 돼? 지금은 제가 저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불안해서 말 못하고 이거, 이거 보고 일단 저 좀 믿어보세요. 네? 뭔지 모르지만 절박하게 말하는 동서는 갑자기 본인 상의를 올려서 허리부터 등까지 이어진 무수히 많은 타박상들을 보여주었어요. 병약했어요. 길게 터졌다가 아문 상처와 푸른 멍들. 저는 순간 입을 가리고 동서를 붙잡고 물었어요. 동서, 이게 뭐야? 이거 아까 그 넘어졌더간 그 상처 아닌 거지? 형님, 내일 서울 가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때 다 말씀드리고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그때까지만 혼인신고하지 말고 계세요. 이 대화도 모른 척 하시고요. 끝까지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동서는 분명히 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가 있는 시댁에서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노릇이었지만 동서가 보여준 끔찍한 상처와 동서의 눈,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과 손을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영문을 모를 속이 꽉 막힌 상태에서 서울로 돌아왔고 동서의 연락은 그로부터 5일 뒤에 왔습니다. 그 5일이 마치 50일 같았고 동서의 연락만 기다렸던 터라 받자마자 동서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지만 동서는 만나서 할 얘기니까 혹시 다시 논산으로 와 줄 수 있냐는 말을 했어요. 만나서 할 얘기였으면 그날 바로 이야기를 하지 싶긴 했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죠. 저는 주말이었던 다음 날 아침 차를 타고 바로 동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서가 꼭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해서 남편에게는 친정에 간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운동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논산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시댁은 논산역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릴 정도로 멀었거든요. 그때도 동서가 시댁 몰래 제게 할 말이 있다는 사실에 확신을 했고 겨우 만나게 된 동서가 제게 한 말과 건넨 물건들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앉자마자 동서는 제게 사과부터 했어요.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폭탄 선언을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이내 노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과 본인 휴대폰을 들어 몇 가지 영상과 녹음 파일을 재생시켜 들려주었습니다. 보고 듣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네요. 제 앞에는 동서 이름이 적힌 진단서 몇 장과 시댁에 있는 동서와 시동생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동서가 시동생에게 제가 보내준 조절식 스틱으로 막고 있는 영상이 있었고 들리는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로 판단되는 목소리가 동서를 향해 폭언을 퍼붓는 녹음뿐이었으니까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동안 계속 모았으니까. 언제부터야 동서? 계속 결혼하고 계속 이렇게 산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이런 폭력은 없었어요. 저랑 남편 사이에 애가 안 생겨서 종종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눈치를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사고 당하고 나서 웨딩홀에서 잘린 후부터 그때부터였어요. 뭐? 아니, 그게 어디 동서 잘못이야? 안 그래도 다치고 직장 잃어서 힘든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건데 대체? 원래 그런 분들이에요. 저 결혼 전부터 애를 낳아도 일은 꼭 하라고 조건 달던 분들이었으니까. 세상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은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셨고 애가 안 생기니까 오히려 더 볼 애가 없으니까 원 없이 일할 수 있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다리 망가지고 백수됐다고 말은 함부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폭력까진 안 했는데 형님 식 올리기 전부터 절 마트로 불러서 일 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때 제가 물건 옮기다가 실수하고 마트 계산대서 몇 번 실수하니까 그때부터 이런 것도 못하면 나가 죽으라고. 너 같은 거 지금 나가면 벌어먹을 일도 못 구하고 노숙자 신세라고 남편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마트 창고에서 저 때리는 남편 발견했을 때 그때 남편을 말릴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밖에 손님 있으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고 창고 문 닫으셨어요. 어머님은 혹시 모르니까 창고 CCTV 자료 다 지우라고까지 했고요. 그때부터 날 지켜줄 사람 하나 없는 이 집안에 있다간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폭행당했다는 증거 다 모으고 있었어요. 이혼하려고 그저께 변호사 만나고 왔고요. 그럼 내 남편은 혹시 그 사람도 폭행에 가담을 해왔던 거야?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처럼 방관자였어? 그래서 나한테 혼인신고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던 거야? 남편하고 절 때린 건 아니지만 방관한 건 맞아요, 형님. 근데 그런 문제로 형님한테 말했던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서 남편한테 맞은 사람이 제가 아니고 마누라 때린 게 제 남편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래서 형님 말렸던 거였어요. 도통 연결되지 않은 말을 한 동서는 진단서를 뺐던 노란 봉투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두세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빠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가족 사진이었죠. 근데 왜 그 사진 속 아빠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제 남편의 얼굴일까요? 동서, 이게 뭐야? 이거 내 남편 맞지? 그럼 이 여자랑 이 애는? 아주버님, 3년 전에 이혼하셨어요. 5년 동안 같이 산 여자 인생 말아먹고 이혼 당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서 전주에서 논산으로 와서 살다가 일을 못 구해서 서울로 갔던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서는 그 가족 사진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 양가 친척 다 나온 결혼식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분명히 사진 중앙에 턱시도를 입고 신부 옆에 선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옆에 한복과 양복을 차려입은 시부모님도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전부인은 은행원이었는데 신용 등급이 좋은 전 아내 명의로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대출을 받을 대로 받았고 그걸 갚지 못하자 내가 진 빚 아니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전부인은 당장 갚으라고 안 갚으면 이혼이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전부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술만 먹으면 아주 개가 돼서 2살짜리 애한테도 화풀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끝내 전부인은 가까이 살던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때도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했던 것처럼 모른 척 네가 잘못했으니 마땅히 맞는 거라고 방관했다고 하네요. 끝내 전부인은 위자료는 고사하고 겨우 단독 양육권만 받아서 도망치듯 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남편이 찾아가 난동을 치는 바람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요. 이제 와서 말해서 죄송해요, 형님.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게 다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아주버님도 술도 줄이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우리만 입 꾹 다물고 눈 감으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주버님 술 점점 더 마시고 있죠? 그리고 분명 시부모님도 아주버님 이혼하실 때 달라지신다고 했어요. 내 자식 소중히 하듯 남의 자식인 며느리도 소중히 하신다고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네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도망친 전 형님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형님, 저는 이혼한 전 형님처럼 마냥 안 당할 거예요. 전 형님은 대출금도 다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까지 됐었어요. 저 이렇게 만든 남편, 아니 권태준 그 자식 나 때린 책임지게 할 거고 제가 받아야 할 정신적 보상, 물리적 피해 보상 다 받아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예요. 형님도 아직 혼인신고 안 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옥인 거 알고 들어가지 마시고 당장 나와서 도망가요. 동서가 논산역 근처에서 만나자고 한 건 그 근처에 짐을 맡겨놔서였어요. 이미 몰래 본인 집 몇 가지를 꾸려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동서는 대전에 있는 친정으로 간다고 했고 제게 남편의 가족 사진과 결혼 사진을 줬습니다. 본인 걱정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기차를 타는 순간까지
제 손을 잡으며 늦게 말해 미안하다고 하는 동서에게 저는 걱정 말라고 친정에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동서를 배웅했습니다. 역에 혼자 남은 전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뭘 해야 할지 가늠이 안 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사람을 깜쪽같이 속인 인간들의 얼굴과 내게 했던 말, 표정이 순식간에 지나가 멀미까지 날 지경이었고 눈물이 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역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시부모님 마트 주소를 대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나 이제 운동하고 나왔어. 당신은 아직 장모님 댁이지? 아니, 나 당신 부모님 집 가고 있어. 뭐? 아니, 갑자기 왜? 왜일까? 아, 아마 왜 나 결혼 전에 본인들 아들이 이미 결혼 한번 했던 고물이고 애도 있는 주제에 심지어 그 결혼도 마누라 때리고 애까지 때리려고 해서 이혼 당했다는 걸 왜 안 말해줬는지 그거 물어보러 가는 것 같은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 마셨어? 술은 네가 네 전부인 때리기 전에 더 신나게 때리려고 마셨던 거고 괜히 모른 척 아닌 척 하지 마. 이미 네 한심한 과거 증거들 다 봤으니까 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으면 술 먹고 또 화풀이 하러 가게? 재수 씨지. 그래, 당신한테 그 말할 거 정태랑 걔밖에 없지. 여보, 당신은 다리 병신되고 정신머리도 고장나기 시작한 내 말을 믿어? 어, 믿어. 네 동생이 동서 신나게 팬 증거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더라. 당신 부모님 참 대단해. 어떻게 아들 둘을 그렇게 똑같이 인성 개 같은 쓰레기로 키웠지?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설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똑같이 맞으면서 조기교육 당했냐? 야, 너 말 조심해. 지금 정태랑 걔한테 홀려서 너도 제정신 아닌가 본데. 일단 얼굴 보고 말하자. 어? 얼굴 보고 말해. 나랑 결혼했으면 이제 내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나랑 얘기해 나랑. 빨리 서울로 와. 지금 당장은 너한테 볼 일 없고 일단 당신 부모가 우선이야. 무슨 정신으로 남의 집 자식한테 지 자식 결혼 사실하고 애 있다는 것도 숨겼는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어. 여보, 야, 하윤정.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에 도착을 했고 저는 마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시부모님을 찾았어요. 어? 윤정아,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진열대 사이에 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나오시더군요. 저는 저를 보고 마냥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옆에 쌓여있던 과일 박스들을 다 밀어 넘어뜨렸어요. 우르르 하고 박스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그 안에서 과일 몇 개도 나와서 시어머니가 어머 세상에 하면서 과일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큰 소리에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고 창고에 계셨는지 시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누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여보, 윤정이 저게 미쳤는지 갑자기 박스들을 쓰러뜨리잖아. 뭐? 너는 갑자기 왜 온 거야? 그리고 이게 다 무슨 짓이고? 그러는 당신들은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의 집 귀한 자식들 인생을 당신 아들이라는 것들이 말아먹고 있는데 양심이 있어? 그쪽 아들들이 똑같이 결혼한 아내 때리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제는 아들 이혼 경력 없는 척, 애 없는 척 사기 결혼을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 당신들이 사람이야? 좁은 마트 안을 울리는 제 고함 소리에 손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시부모님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안 거냐고 누구한테 들었냐 다 헛소리다.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걸 다 쳐내고 저는 그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마트 안을 누비면서 물건들을 쓸어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분이 10분의 1 정도로 풀렸을 때 손에 든 파 한 단을 시아버지 앞에 던지면서 말했어요.
청구할 거 있으면 청구하세요. 어차피 댁내 큰아들이 결혼 사기 친 걸로 위자료 받으면 거기서 물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나와 저는 다시 택시를 잡고 역으로 향했어요. 휴대폰으로 KTX를 예매하고 나서 역에 도착했을 때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아니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남이나 다름없는 인간이었죠.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행패를 부려? 네가 깡패야 뭐야? 네 부모가 그새 전화해서 이르든? 이렇게 소통이 잘 된 인간들이 며느리는 아주 남이라고 알려줘야 할 건 안 알려줬던 거지? 참 대단들도 하다. 헛소리 하지 말고 너 당장 서울로 올라와. 안 그래도 지금 가려고 한다 이 자식아. 너는 내가 가기 전까지 내 집에 있는 네 더러운 짐이나 빼. 물론 너도 꺼지고. 뭐? 야, 나 네 남편이야. 내가 내 집에서 왜 짐을 빼? 네 집은 얼어 죽을. 그 집 내 집이야. 기억 안 나? 나 너랑 혼인신고도 안 했어. 법적으로 우리 남남이라고. 근데 그 집 명의 누구 건데? 네 이름 석자라도 거기 있니? 까불지 말고 당장 빼. 내가 도착해서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내 집에 있으면 나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머리카락까지 싹 모아서 나가. 남편, 아니 그 자식은 물론 제가 갈 때까지 제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짐도 하나 챙기지 않았더군요. 그걸 예상한 저는 말한 대로 경찰을 불렀고 이미 관계가 끝난 남자가 아직도 내 집에 있다고 불법 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식은 출동을 한 경찰에게 아니라고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저 사람 남편이라고 호소를 했지만 저는 식만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도 안 한 남남이라고. 근데 저 자식이 사기 결혼을 했다는 걸 알았고 이제 내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니 끌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히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물었고 저는 몇 년 전 제 명의로 산 제 집이라고 말했어요. 그 자식은 할 말이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결국 그 자식은 경찰 손에 이끌려 집을 나가야 했고 끝까지 제게 다시 올 거니까 제대로 이야기하자고 본인도 할 말 많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날 저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벽까지 그놈의 짐을 쌌습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부탁을 드려 챙겨온 종이박스에 그놈 짐을 모조리 우겨놓고 포장했어요. 가구도 가전도 모두 다 제가 쓰던 그대로 쓰기로 했기에 짐이라고 해봤자 커다란 박스 10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박스 사진을 찍어 보냈고 논산에 있는 네 부모 집으로 보낼지 아니면 네 직장으로 보낼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 자식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끝까지 헛소리만 했지만 저는 이미 선택권을 날린 그 자식을 대신해서 그놈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자식은 제게 경고를 한 대로 제 집에도 학교에도 찾아왔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던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결혼 사기로 사실혼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자식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서 그 말을 들은 저희 오빠가 기억하시죠? 저희 오빠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이라고요. 이미 두 아이 아빠로 링에서는 은퇴한 지 오래지만 그 주먹이 어딜 가나요? 오빠는 그 자식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자식 멱살을 잡고 오른쪽 볼 한 대, 왼쪽 볼 2대, 그리고 명치 한 대를 가볍게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맞아보니 어떠냐 이 자식아. 아파 뒤지겠지? 이 정도에도 벌벌 떠는 놈이 여잘 신나게 때려? 네 전부인 때릴 때 뭐 네가 대단하고 강한 놈으로 느껴졌냐? 여자 때리는 너 같은 놈은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심지어 너는 그 과거 세탁하고 내 동생 속였으니까 당장 태워버려야 할 쓰레기라고. 다신 내 동생 찾아가지 마라. 알아들어? 아니면 너네 샌드백에 매달아서 타작을 해줄 테니까. 저희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화가 나는 건 알겠는데 왜 가서 그 사단을 만들었냐고요. 폭행으로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오빠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고. 어차피 본인은 전과도 하나 없어서
심해도 집행유예, 약하면 벌금일 거라고 몇백에 내 동생 인생 망치려고 한 놈 해버리는 값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빠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 자식은 아직 오빠를 고소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동서에게서 가정폭력으로 이혼과 고소를 당한 시동생의 재판 결과가 올해 초에 집행유예로 선고가 났거든요. 저희 오빠의 말대로 시동생이 겹치는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혼 후 서울에 온 동서가 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그 말을 할 때 제가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아내를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폭행을 한 놈이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되죠. 동서는 제게 그래도 본인이 모은 증거로 이혼할 때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을 지킬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받아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아직 진행 중인 제 재판 결과는 부디 잘 나오길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 자식 과실로 이혼 소송을 하진 못하지만 제 담당 변호사분께서 사실혼 무효 소송으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보상을 위자료로 청구를 했어요. 제 오랜 신념을 지고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택한 대가가 참 크고 쓰지만 혹시 비혼주의의 완성은 결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은 한 번 해봐야 비혼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말인데 그 말을 식을 올리고 짧게나마 살아보니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로소 완전한 비혼주의자가 된 것 같네요. 부디 남은 제 소송에서 승리를 하길 바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감사한 여러분께서도 제가 당한 막대한 피해를 그 사기꾼에게 제발 보상을 받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 목숨을 살려준 거나 다름없는 제 동서, 이제는 친한 동생이 된 은인의 인생에도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기도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